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학창 시절에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적이 모자라서 전문대를 가게 되었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그래도 남들보다 빨리 취직을 하게 됐어요. 뷰티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졸업 후 M사 브랜드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공이 뷰티 쪽이기도 했고 나름 전문대도 괜찮았기 때문에 제 학벌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더 빠른 진급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했고 막내 아티스트부터 시작하여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일을 했죠. 제 노력이 헛되지 않게 브랜드 자체 내에서 인정도 많이 받았고 주변 동료들과 선임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한참 일을 하면서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회사를 다니는 남편의 어머님은 결혼하기 전부터 겉모습이 화려하고 백화점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화장이 너무 진한 거 아니니? 아무리 네가 메이크업을 한다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알아주기나 해. 그래도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사자 직업이 최고인데 어쩌다 웬 생뚱맞게 우리 아들이 코를 깨었담? 네? 코를 깨었다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전망이 얼마나 높은데요. 아무래도 결혼하고 애를 낳다 보면 사무직도 그렇게 오래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네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을 걱정하는 거야. 그거 벌이는 제대로 되는 거니? 고생만 된통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에이, 요샌 안 그래요, 엄마. 얼마나 전문직인데. 그래도 윤지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되게 알아주나 봐. 걱정 놓으셔요. 너한테 피해 안 간다고 하면 괜찮은데 너한테 피해 갈까봐 그러지. 요즘에 어디 이상한 여자애들이 한둘인 줄 알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걱정을 놓으라고 하니 그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옆에서 제가 일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남편과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처음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벌이가 얼마인 줄도 모르면서 늘 제 남편이 조금이라도 저 때문에 손해를 볼까봐 전전긍긍 하더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였어요. 너 이번 달 월급 얼마 받았냐? 그리고 관리비랑 생활비 얼마인지 다 말해봐. 그거 우리 효섭이가 관리하는 거 맞지? 아니요. 월급은 각자 관리해요. 공동생활비 내고 거기서 관리비랑 이것저것 생활비 하는 거고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괜히 온팡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지. 메이크업 아티스트고 뭐고 내가 처음 듣는 거니까 돈벌이는 되나 싶어서 그래. 요새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시대인데 혹시라도 우리 아들한테 기생하는 거 아니지? 기생이요? 아니요. 어머님, 저 효섭 씨보다 월급 많이 받을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어머님이 메이크업 분야에서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옛날이랑 요즘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부가 왜 부부인가요?
힘들면 서로 기대거나 의지할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섭섭하네요. 이제 가족인데 저를 너무 남처럼 대하시는 것 같아서. 요새 하도 시집 온 것들이 많아서 그런다. 우리 아들 내가 그러려고 키운 것도 아닌데 말이야. 넌 아니라고 믿어. 내가 효섭이한테도 일러놨어. 결혼할 여자는 무조건 전문직 여성으로 데리고 오라고. 너도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좀 걸리는구나. 어머님 말이 황당했고 제가 취집을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좀 어려울 땐 의지도 할 수 있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제가 남편한테 기생한다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섭섭함도 몰려왔죠.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조금 더 많은 적도 많다고 하자 그제야 어머님은 씁쓸하게도 안심을 하는 것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께는 제가 가족이 아니라 그저 남편의 등골을 빼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속으로 늘 그렇게 귀한 아들 왜 장가를 보내서 그럼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냥 참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내 직업에 대해 진짜 무시하시는 것 같아. 아까도 내가 자기한테 치집 왔을까봐 걱정하시더라. 황당했어. 아니 근데 요즘 그런 여자들 많잖아. 엄마가 혹시나 해서 그러시는 거지 뭐. 옛날 분이시기도 하고. 아무리 네가 전문직이라고 해도 어른들은 사자 직업을 전문직으로 생각하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전문직으로 생각하시겠어?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럼 내가 어머님이 저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이해해야 한다는 거야, 자기는? 자기가 중간에서 잘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른이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해. 뭘 그렇게 따지고 드냐, 피곤하게. 너도 참 너다. 어른한테 그러지 좀 마, 야박하게. 엄마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일을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너한테 이러는 것도 이해를 좀 해. 요즘 사람들이나 알지. 당신도 나 처음에 메이크업 한다고 했을 때 멋있다고 하면서 엄청 들이댔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런 반응 뭐야? 어이없다. 뭐 생소하기도 하고 그때는 그냥 네가 좋으니까 그랬는데 그냥 어른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라는 거야. 남편은 저보고 어머님을 이해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며 애써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매장에서 손님 화장을 시연해주고 있을 때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백화점에 놀러 오셨더라고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셔서 반갑게 인사를 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외면했어요. 누가 봐도 외면이었죠. 제가 백화점에서 그렇게 화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 창피했던 거예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굴욕이었는데 어디 가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짐이 된 적도 누군가가 날 창피해한 적도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던 저를 창피하고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죠.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어머, 어머님, 백화점 나오신 거예요? 저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우리 같이 식사할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 효섭 씨 와이프예요. 우리 저쪽으로 가자. 아, 뭐하러 여기 1층에 돌아다녀? 우리가 갈 데가 2층 아니야? 아, 2층으로 가보자, 얼른. 아유, 어머, 얘가 왜 이래? 1층 매장들도 좀 구경하려고 했더니,
아, 왜 자꾸 제 쪽을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인사하는 사람 네 며느리 아니니? 아, 왜 결혼식 때 봤잖아. 내가 얼굴 똑똑히 기억해. 어머, 여기서 일하는구나. 근데 왜 인사를 안 해? 너 네 며느리 못 봤니? 저런 일하면서 무슨 천문직이라고? 아유, 됐다니까. 돌아가면 되니까 그냥 2층으로 가자. 나 지금 골 아프다. 골 아파. 아유, 얘가 살 게 급하다고 했어. 아유,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아주 젊은 친구가 열심히 일하니까 너무 보기 좋네. 수고해요. 아, 네, 들어가세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예쁘게 화장 한번 해드릴게요. 나중에 어머님이랑 천천히 구경할 겸 나오세요. 아유, 젊은 친구가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지. 고마워요. 아유, 얘 좀 봐. 그만 좀 끌으라니까. 아유, 그럼 가볼게요. 수고해요. 시어머니는 절 창피해하셨지만 그래도 절 알아봐 주시는 시어머니 친구분께는 최대한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할 것 같아 인사까지 깍듯이 하고 매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마음이 참 찝찝한 게 여간 풀리지 않았는데 어머님의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누가 봐도 창피한 얼굴로 시어머니는 친구를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가셨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오히려 친구분은 안 그러는데 어머님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 모습을 보니 어머님에게 확실히 마음의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녕 나를 창피해서 그런 걸까?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 내용은 무조건 끝나고 시댁에 들리라는 내용이었는데 저 역시 너무 섭섭하고 황당했기 때문에 어머님과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끝나고 어머님네 들렀는데 어머님은 단단히 화가 나신 말투로 저를 앉혀놓고 하나둘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네가 아는 일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화장품 파는 일이야? 무슨 아티스트다 뭐다 하면서 유명한 브랜드라더니 그렇게 물건 팔아서 네가 우리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비해 안 줄 수 있겠어? 그게 옛날에 화장품 방판하던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니? 제가 하는 일이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엄연히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 어른들은 잘 모르는 브랜드여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절대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제가 여길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건 사실이고요.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저를 보고도 그냥 가신 거예요? 저도 정말 섭섭해요. 혹시 제가 창피하셨어요? 저도 묻고 싶어요, 어머니. 너 말 잘했다. 백화점에서 그렇게 화장 떡칠하고 남의 얼굴 만져주고 있는데 그럼 내 친구 앞에서 내가 뭐가 되니? 나 진짜 너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일을 해도 어디서? 아휴. 내가 너한테 아주 단단히 속은 기분이야. 아티스트다 뭐다 이름만 붙여다가 그냥 그거 누구 시중 들어가면서 화장해주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언제까지 하나 보자.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사무직 취직해. 그거 한다고 돈 어디 많이 벌겠어? 내 아들 등골이나 빼먹는 거지. 나 그런 걸 애초에 못 본다고 결혼할 때부터 말했어. 시어머니는 제 직업이 얼마 못 갈 직업이라고 장담을 하셨고 그로 인해 남편이 피해가 갈까봐 또 한 번 걱정을 하셨어요. 도저히 어머니를 이해시키기란 역부족이었는데 요즘 세상에 직업으로 이렇게 멸시를 당하니 정말 웃음이 나왔고
정말 뭘 모르시니까 할 말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날 일은 해프닝으로 일단락이 되었고 제 마음속의 상처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던 중 같이 일했던 선배 언니가 저에게 동업을 제안했어요. 언젠가 이 브랜드에서 나와 홀로 서기를 할 거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막상 친하게 지냈던 선배 언니가 동업을 제안하니 마음속에 있던 열정이 정말 끌어오르더군요. 그렇게 전 창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언젠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이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뭐? 창업? 아, 지금 얼마나 불경기인데 창업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당장에 그럼 수익은 어떻게? 열자마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는 분야가 뭐 얼마나 가능성 있는 분야인 줄은 모르겠다만 그래도 돈은 어떡할 거며 어쩔 건데? 걱정이다. 그동안 언젠가는 창업하려고 모아놓은 돈도 있고 대출 좀 받아서 하면 돼. 돈 걱정은 마. 그리고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은 일반인들도 메이크업 받는 시대야. 꼭 연예인들만이 아니고 나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 돈 보태지 않을 거면 말리지만 말아줘. 어머님도 내가 백화점에서 일하는 거 보고 탐탁치 않아 하시더라.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잘 되고 싶어. 내 월급 가지고는 우리 집 생활 불가능한 거 너도 알고 있지? 무조건 너도 벌어와야 해.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뭐 자기가 하는 말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럴 땐 좀 옆에서 응원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선생님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매사에 돈. 진짜 질린다. 내가 언제 당신한테 1원 한 장 보태달라고 한 적이나 있어?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요즘 세상에 외벌이는 말도 안 되고 무조건 너도 일해야 하는 형편이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이럴 땐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나도 아쉽다 정말. 매번 이런 식이니까 할 말도 없고. 남편은 돈 걱정을 시키지 않을 거라면 창업을 하라고 했는데 참 섭섭하게 들려오더라고요. 결혼 후 남편이 생겨서 가장 좋았던 점은 언제든 든든한 내 편이 생겨서 좋았던 점이었는데 시어머니 닮아 그놈의 돈 하는 꼴이 배기 싫어지더라고요.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게 남이 아니면 뭔가 싶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본인 아들이 저에게 투자를 해줄까봐 노발대발하시며 화부터 내셨어요. 제일 제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손사래를 치니 시작도 하기 전에 김부터 새더군요. 그래도 제 의지를 꺾기란 불가능했지만 말이에요. 뭐야? 창업? 아니, 너 회사에서 잘 나간다며. 그런데 왜 창업을 하려고 드냐? 네가 봐도 네가 다니는 회사가 좀 아니지? 그럼 안전하게 사무직 격리나 이런 쪽으로 이직해. 요새 그런 직장 들어가면 웬만하게 애도 낳고 일도 꾸준히 하더라. 요즘 세상에 무조건 둘이 벌어야 한다. 너 애라도 낳아봐. 우리 효섭이가 얼마나 고생하겠어? 내가 그러라고 아들 낳은 줄 아니? 아니요, 어머니. 저 잘할 자신 있어요. 그리고 창업은 오래된 제 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리지 말아주세요. 그냥 응원해주세요. 응원은 무슨? 너 지금 그런 거 하면서 일 벌려놓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뒤치다꺼리 할 게 생기겠어? 막말로
내 아들 돈 한 푼 안 들어간다는 보장 있어? 내가 우리 아들이 여자한테 돈 투자하라고 이렇게 뼈 빠지게 키운 줄 아니? 너도 아들 낳아봐. 그이 돈 안 받을 거고 그이도 저한테 투자할 돈 없으니까 걱정 놓으세요. 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요. 네 돈이 우리 효섭이 돈이지. 그런 돈 있으면 나중에 효섭이 뭐라도 하나 할 때 투자라도 해. 남자가 잘 돼야 집안이 사는 거야. 억지세요. 효섭 씨 돈은 한 푼이라도 저한테 오는 게 싫으시면서 제 돈을 왜 효섭 씨한테 투자하라고 하세요? 그건 아니죠. 넌 여자고 우리 아들은 남자잖아. 남자가 잘 돼야지. 나중에 봐라. 끝까지 먹여 살리는 게 누군지. 여자들은 등골이나 빼먹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를 부리는 어머님을 보니 또다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본인의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남편은 거기에 대한 대꾸가 전혀 없었는데 그야말로 저와 어머님의 독대였습니다. 결혼을 해서 제 인생이 엄청 달라졌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결혼을 한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내 앞길을 그렇게 막는 사람이 많아졌을까 하는 마음 말이에요. 제가 끝까지 사업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자 시어머니도 참다 막말을 하였죠. 죄송하지만 그래도 시작해 볼래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설득하러 온 거 아니고요. 그냥 앞으로 계획이 이렇다 말씀드리러 온 거니까 오해 마세요. 제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 분야에서 6년 동안 커리어 열심히 쌓았으니 걱정 마세요. 그럼 너 나한테 통보하러 온 거네? 네가 사업을 하든 말든 그래 나 상관할 바 아닌데 각서 하나 써라. 혹시라도 쫄딱 망하거나 건질 수익 하나 없을 때 우리 아들이랑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각서 써. 나 안 그러면 분해서 잠 못 잔다. 이혼이라뇨? 자긴 이런 말 듣고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네? 내가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한 거야 도대체. 아, 기가 막혀. 아니 엄마는 내 걱정되니까 그러신 거지. 너 잘 될 수 있다며. 그냥 각서 하나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그냥 써드려. 그래, 각서 써라. 혹시라도 네 빚 우리 아들이 대신 갚아야 될까봐 나 진짜 걱정되거든? 그리고 너 일 버리는 거에 앞서서 우리 아들 돈 10,000원 한 장 썼단 봐. 내가 그 길로 네 사업장 찾아가서 본때를 보여줄 테니 그런 줄 알아. 이거 알겠으면 시작해. 그러죠. 뭐 이혼이 어렵나요? 어차피 지금도 보면 제 편 하나 없는데요. 그럼 어머님도 각서 쓰세요. 저 승승장구했을 때 콩고물 하나 바라지 마세요. 아셨어요? 각서는 똑같아야죠. 어느 한 명이 희생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머님이랑 당신도 써. 너무 화가 나 저도 어머님과 남편에게 각서를 요구했어요. 어머님과 남편은 비아냥대며 각서를 순순히 써주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망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여서 그런지 순순히 척척 썼어요. 아무리 요즘이 옛날이랑 참 다르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의아했습니다. 결혼 전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뼛속까지 어머님화된 사람이었죠. 그렇게 6년 만에 사직하고 창업한다 하니 노발대발하며 손사래를 치던 어머님과 남편을 멀리하고 전 선배와 사업을 시작했어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메이크업 특강, 결혼할 신랑 신부 메이크업을 시작하며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저희 메이크업 수강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변에서도 면접 메이크업이라든지 혼주 돌잔치 등등 메이크업 문의가 잇따랐죠. 역시나 제 실력대로 성공할 줄은 알았지만 값진 결과로 짧은 시간 내에 성공을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잘 될 줄 알았다니까. 덕분이야. 네가 손도 빠르고 손님들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우리 다음 달에 수강생 더 늘어가지고 이대로만 가면 진짜 2호점 내는 것도 시간 문제야. 어쨌든 아직 몇 달밖에 안 됐지만 너무 수고했어. 에이, 선배랑 같이 하는 거니까 더 잘 된 거죠.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난 것 같아요. 고마워요, 선배. 우리 더 잘해봐요. 같이 일하는 동업자도 너무 좋았고, 선배 말대로 처음에 둘이 시작한 뷰티 토털숍이었지만, 이제는 헤어 파트 따로, 패션 파트 따로 해서 점차 매장이 커졌어요. 저희는 연 1년 만에 각자 연수익 8억 정도를 거두게 되었죠. 내 실력에 자신은 있었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너무 좋아서 뿌듯했어요. 제가 바빠지고 일도 많아지며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생기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태도가 돌변한 게 눈에 확 보였고 오히려 이런 모습들을 보니 더 실망스러웠어요. 성공한 며느리만 인간 취급해주는 것 같아 심란했거든요. 그리고 어이없게도 그들은 이제 대놓고 저에게 물질적인 것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 정도로 잘 나가는 거 내 노력도 있는 거 아니야? 너 늦게 올 때마다 나 혼자 밥 차려 먹고 내가 무슨 결혼을 한 건지 혼자 사는 건지 나한테 잘해야지 그러니까. 매일 내가 혼자 저녁 챙겨 먹는 것도 일인데 다 네가 늦어서 그런 거잖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나 일하는데 자기가 뭐 하나 보탬된 거 없잖아. 응원을 해준 것도 아니고 뭘 원해서 그래? 아무래도 엄마 요새 관절도 안 좋고 한데 안마기 하나 사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너 바쁘단 핑계로 엄마한테 서운하잖아. 내가 나가서 일하는데 어머님이랑 당신 뭐 하나 달가워하며 응원해 준 적 있어? 지금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부부끼리 꼭 그래야겠어? 그건 너 걱정돼서 말린 거였지. 너 잘못되라고 했겠냐? 이번 엄마 생신 때 안마기 해드리고 싶으니까 협조해. 돈은 네가 더 잘 벌잖아. 그 정도 여유 되는 거 아니까 준비 좀 해줘. 엄마 은근 기대하고 계시니까. 당신이 벌어서 해줘야지. 난 며느리일 뿐이고 어머님 맨날 말씀하시잖아. 난 남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준비해. 남편 말에 코웃음이 나왔고 전 묵살해 버렸어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안마기까지 대령해야 하나 싶었고 사업을 시작 전에도 제 모습을 창피하던 시어머니.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도 절대 손 벌리지 말라고 본인 아들 돈 1원도 못 쓰게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은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저 역시도 단돈 1원도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왔고 전 어머님 생신 선물로 30만 원의 현금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제 선물을 받고 시어머니는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지며 화를 내더라고요. 솔직히 30만 원도 정말 큰 인심을 쓴 것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10원 한 장 쓰신 분이 아니었어요. 받아서가 맛이 아니라 저조차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30만 원도 전 가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꼴랑 30? 너 지금 장난치니? 내가 너 얼마 버는지 다 아는데 지금 나한테 이런 푼돈 주는 거야? 너 날 시엠이라고 생각은 하는 거냐?
너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도 무시하고 있지? 그게 아니고서야 나한테 이럴 리가 없잖아.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어머님, 제 수익은 수익인 거고요. 우리 각서 썼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전 그때 어머님이 했던 행동, 말들 다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거 참 웃긴 행동 아니에요? 당신도 너무 웃긴다 진짜. 뻔뻔하잖아. 이혼까지 염두에 둔 며느리인데 뭘 바라세요 바라시길. 진짜 뻔뻔한 게 하늘을 찌르네. 이거 어디 뉴스감 아닌가요? 제가 연수익 8억을 거두고 남편한테 1,000원도 안 주니 모자 반응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본인들이 저의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게 우스웠어요. 전 그때 모든 걸 깨닫게 되었고 진정으로 이 사람들과 이제는 이별을 해야 할 때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 남편의 안일한 태도를 용서할 수가 없던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선언하자 남편은 절대 이혼을 못 해준다고 했고 시어머니 또한 이혼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여하튼 변하지 않는 건 넌 이젠 며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순응하고 살아. 너 잘된 거 다 우리 아들 외조 덕분 아니니? 맨날 밥도 혼자 차려 먹고 얼마나 외로웠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당연히 이 집에 잘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웃기고 있네. 이런 뻔뻔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사업하기 전에 돈 한 푼 갖다 쓰면 이혼이라더니 이제 내가 내 돈 가지고 잘 되니까 이 돈이 당신네들 걸로 보여? 도저히 못 참겠다. 원래도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 왜 붙잡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날이네. 우리 이혼해. 그리고 다신 마주치지 말자고. 아줌마도 아줌마가 원하는 사짜 며느리 봐. 당신 아들이 그 정도로 잘나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구해지면 구해지겠지. 돌싱이라도 말이야.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전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의 귀퉁이를 날렸습니다. 그동안 절 보호해주고 응원해줘도 모자란 남편이 늘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힘들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제 돈을 본인들 돈인 양 생각하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귀퉁이를 날리자 시어머니는 충격에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남편도 처음 맞아보는 뺨에 어리둥절해 하더니 헛소리를 했어요. 뭐?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너 지금 돈 좀 벌었다고 혼자만 잘 살겠다는 거야? 절대 안 되지 그건. 어딜 빠져나가? 남의 집 귀한 아들 감히 뺨을 올려붙여? 이혼도 안 되고 너 당장 무릎 꿇고 우리 아들한테 사과해. 계집년이 어디서 손을 대? 더 당하고 싶으면 말해. 더 날려줄게. 아주 보자 하니까 날 보자기로 봤지? 가만 안 둬. 당신 날리려다 참은 거니까 입 조심해. 아, 기가 막혀. 너 원래 이렇게 무식한 애였냐? 그동안 이런 무식한 본능 숨기고 있던 거였어? 진짜 소름 돋는다. 그리고 이제 혼자 잘 살겠다고 지금 이혼한다는 거야? 절대 안 돼. 이혼 같은 소리 안 해. 내가 순순히 해줄 것 같아? 절대 안 해줘. 내 눈앞에 부귀영화가 펼쳐지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절대 안 해주지. 이혼 생각 있거든. 위자료 내놔야 할 거야. 꼴값들 싸고 있네. 둘 다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게 분명해. 이제 와서 내 돈을 본인들 돈처럼 쓰겠다는 못된 심보 절대 못 보지.
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결국엔 이혼을 위해 소송을 걸어야 했습니다. 끝까지 이혼을 못 해주겠다는 남편에게 결국 전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고 그 전에 시어머니에 들었던 무시와 거짓말까지 증거로 제출을 했고 제가 사업 전 쓴 각서까지 증거자료로 제출했어요. 이 각서를 제가 혹시 몰라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이게 정말 큰 빛을 발했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가 쓰라고 한 각서 자체가 망했을 때 이혼을 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선 이 자료 자체가 저희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빌미로 들고 오히려 쉽게 이혼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했죠. 남편은 어디서 들었는지 이혼을 할 거면 재산 분할까지 해달라며 요구를 했지만 정말 웃기게도 제가 시작한 사업자의 대표자명은 선배 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원에 대한 지분 즉 이 부분에 있어 재산 분할할 건더기는 없었어요. 정말 얼마나 다행이던지 그동안 제가 받은 무시와 멸시, 각서까지 증거로 채택되어 이혼 소송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던 집도 전세였고 전세보증금 또한 남편과 저의 돈 반반이었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깔끔히 5대5로 나누게 되어 있었죠. 일이 끝나고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법정을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웃음이 빵 터지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진작 응원해주고 잘해줄걸. 난 엄마 말만 듣고 미안했다. 그리고 잘 살아. 너만 연락 없이 지내면 잘 살 거야. 엄마 말만 들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네 천성부터가 넌 너네 엄마랑 똑같았던 거야. 정상이었으면 너희 엄마한테 뭐라고 했겠지. 안 그러니? 이제 와서 착한 척 우아 떨지 마. 이미 너한테 모든 실망 다 했으니까. 그래도 너 처음에 사랑한 건 사실이었어. 그냥 엄마가 절대 여자한테 돈 뜯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랬던 거야. 네가 똑같은 천성이었으니 그 말을 들은 거겠지. 나한테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어쨌든 너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한테서 단 한 푼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소리에 제 영업장에 찾아와 저 때문에 아들이 호라비가 됐다며 책임지라고 뻔뻔하게 소리를 쳤죠. 참 황당했지만 이것 또한 더 이상 신랑이 하고 싶지 않아 바로 경찰에 신고를 냈고 고성방가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벌금을 내야 했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진행했어요. 네가 날 신고해? 우리 아들 호라비 맞는 것도 모자라서 아주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구나. 마음대로 생각하셔. 당신 욕심이 화를 부른 거지. 그 덕분에 당신 아들이 호라비가 된 거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야. 그 애미의 그 아들이라고. 내가 눈이 삐었지. 이런 남자인 줄 모르고 일찍 결혼을 해서 내 신생만 망치려 들었으니. 부디 반성하고 벌금 잘 내고 앞으로 얼굴 보는 일 없이 각자 살자고요. 아줌마 따위한테 뭘 기대를 바랬다고. 그럼 이만. 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든 거 너 가만 안 둬. 네가 혼자 잘 된 거 같지? 다 우리 덕이라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 평생 남의 탓만 하면서 살라고 생각했어요. 짧다면 짧은 세월, 이런 집에 시집가 왜 굳이 스트레스를 받았나 하는 생각도 문득 들지만
오히려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오기와 기상으로 사업도 시작하고 악착같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많이 노력했거든요. 모든 게 거저 얻는 게 없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은 요즘입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한 요즘이기도 하고요. 거울을 보며 늘 외쳐요. 정말 잘 살고 있다. 앞으로도 더 잘할 거다. 이런 믿음을 제 얼굴을 보며 늘 외친답니다. 제 자신이 절 믿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지금은 저희 영업장이 3호점까지 있습니다. 1, 2호점은 선배 명의지만 2호는 3호점은 제 이름으로 낸 영업장이요.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던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제 자신이 참 기특하고 대견한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건데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더욱 진취적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지긋지긋했던 10년의 결혼 생활을 이제야 청산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남편 놈은 그 난리를 쳐놓고 저한테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다시 시작하자고 숙려 기간 전에 저와 재결합을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이혼 도장 찍었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을 다시 되돌려 과거의 힘들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참고 같이 살아주고 기회를 줬을 때 잘하면 될 것을 이미 떠나가 버린 배를 다시 붙잡으려는 한심한 남편놈의 추악한 실체를 여러분들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이후 항상 본가를 우선순위로 두었고 저희 친정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너무 대놓고 차별을 하다 보니 이 문제로 서로 부딪히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위라고 항상 좋은 말 해주고 남편만 오면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양손 가득 준비해서 보내시는데 남편은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반대로 저는 시댁에만 가면 시모의 잔소리에 제 편에 서서 한 번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남편한테 상처와 실망을 너무 많이 받아 자주 눈물까지 훔치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삶이 반복이 되다 보니 언제부턴가 아이가 아빠가 없다는 게 불쌍해서 참고 살아야지 했던 그런 감정에서 저부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더 크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복잡한 감정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 문제로 참아왔던 서운한 감정들이 결국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나한테 그래?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있는 경조사인데 신경 좀 써주는 게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서운하면 당신도 매번 300씩 챙겨주면 되지. 내가 능력이 되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건데 뭔 상관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출장 때문에 당신 혼자 가라고 했잖아. 매번 맞춰줄 수 없다는 거 알면서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자, 여기 3만 원. 이번에 장모님 용돈 드려.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당신도 돈 벌고 있으면서 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당신 하는 거 보면 해주고 싶지가 않아. 나 지금 업무 때문에 바쁜 거 안 보여? 장모님 칠순이 뭐 대단하다고 일하는 것까지 방해해. 누구나 다 나이 먹는 거 뭐하러 챙겨? 당신 애나 챙겨.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언제 이딴 3만 원 받고 싶다고 그랬어? 우리 부모님은 그냥 같이 밥 한 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시부모님한테 뭘 얼마나 못했다고 우리 집안을 이딴 식으로 취급을 해. 때 되면 직접 찾아뵙고
시키는 거 군말하지 않고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저희 엄마가 칠순이셔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경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위로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적으로 많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는데 불만 가지지 않고 제 할 일 묵묵히 했었고 시모가 저에게 선물을 가지고 싶다 했을 때 실은 내색하지 않고 시모가 원하는 거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칠순잔치 전에 입이 닳도록 얘기하셨고 남편도 집안의 큰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하길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엄마 칠순 때 남편이 잘 챙겨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혹해서 시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로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걸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알게 되었고 3만 원을 제 얼굴을 향해 던졌을 때는 기분이 더러웠어요. 제가 한 만큼 남편도 하길 원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에 욕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남편한테 크게 상처를 받은 이후부터는 조금도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던진 3만 원을 제가 받지 않고 서재를 나가려 하자 평생 머릿속에서 지워질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안은 3만 원도 과한 거라며 무시를 했는데 그때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고 결국 참을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던 저는 남편에게 큰 소리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네요. 이혼? 나 좋다고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그렇게 쉬웠으면 당신이랑 벌써 갈라섰겠지. 3만 원도 감지덕지로 생각해. 나도 당신 집안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식이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그래서 곧 출장을 떠나야 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교통사고라도 나야 속이 후련하겠냐고. 어차피 싫다고 했으니까 나도 더 이상 신경을 써줘봤자 뭐 하겠어. 어차피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더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 그만 끝내고 싶어. 누구 마음대로 끝내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끝내도 내가 끝내지. 당신이 나한테 이혼을 통보할 권리는 없어.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가서 해놔봐. 이기적인 남편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서재에서 나왔고 소중한 제 인생을 남편 놈과 함께 살면서 허비하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끝까지 참아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저희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동이 저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이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된 시모는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저 혼자 임의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어이없어 했습니다. 어차피 소송 끝나면 저는 얼굴 볼 필요도 없는 남이라 그동안 참아왔던 걸 전부 다 쏟아내려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왔냐? 앉아봐라.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내 아들과 정말 갈라설 작정이야? 서로 젊은 나이 다 보내고 이제 와서 이혼하면 둘 다 손해인 거 알면서 이를 왜 이렇게 키우는 건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면 속 편하잖아. 어머님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오면서 살아왔는지 아세요? 며칠 전에도 저희 엄마 칠순 때문에 가족들끼리 식사 함께 하자고 했는데 칠순이 대수냐고 일이 더 우선이라면서 장모님 용돈이나 드리라고 3만 원을 제 얼굴에 던지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3만 원 받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사위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얼굴 좀 비추자고 했던 건데 그 말이 욕먹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내 아들한테 듣긴 했었다. 일이 많이 바쁘니까
챙길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네가 신경 좀 써주라고 했던 건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네가 혼자 가는 게 싫었는지 내 아들한테 신경질적으로 나왔고 결국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졌었다며? 그냥 좀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 아버님 칠순 때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시면서 어머님도 지금 그 일을 두둔하는 거예요? 저와 한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때가 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다 얼굴을 붉히게 된 건데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저희 집안 경조사면 사이로서 기본적인 건 해야죠. 그리고 바쁘다는 건 핑계예요. 주말에 회사 쉬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저희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일이 있는 척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이 문제가 이혼 소송까지 갈 상황이니? 웬만하면 그냥 네가 기분 풀고 여기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안 좋게 몰아가봤자 서로 상처만 받게 되잖아. 그리고 애도 생각해야지. 분명 네가 키우려 할 텐데 그럼 아빠가 없다는 거에 얼마나 슬프고 우울하겠어. 좋게 말할 때 이번 일은 넘어가거라. 아니요. 다른 건 다 참고 살아왔었지만 저희 집안 무시하는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 애가 그이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요? 차라리 아빠 없이 사는 게 정신건강상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그 일을 감싸고 도니까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그냥 넘어간다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 사람 성격 전부 다 파악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이혼은 무조건 진행할 거예요. 시모는 제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이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표현하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점점 더 언성이 높아졌어요. 한참 동안 시모와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가 시댁에 온 걸 시모에게 들었는지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일이 장모님 칠순 잔치라고 했지? 저번에 내가 던져준 3만 원은 받기 싫다고 난리치더니 얼마를 원하는 거야? 우리 집에 경조사 때마다 300씩 챙겨줘서 이번에 너한테도 그 정도 챙겨주길 바라는 거야? 그래야 이혼하겠다는 말이 쏙 들어갈 것 같아? 내가 장모님한테 받지를 않는데 굳이 챙겨줄 필요가 없잖아.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돈 좀 챙길 줄 알고 기대 좀 하고 있었겠지. 우리 아버지 칠순잔치 하셨을 때 당신이 몸으로 때웠었잖아. 그때 한 약속이 있으니까 나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현저히 떨어졌는데 굳이 내가 당신 집안 경조사 때문에 큰돈을 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저번에 3만 원도 과하다고 생각된 거야. 사랑하는 마음이 컸으면 300이 아닌 3천도 줬겠지. 당신이랑 나는 애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살자고. 이혼하는 것도 피곤한 일인데 감정 소모할 필요 있겠어? 그리고 나는 당신과는 이혼을 해도 내 자식과는 떨어져서 살 수 없어. 내 자식을 당신이 데려가는 건 불공평하지. 그리고 집안 형편도 안 좋고 번 돈도 쥐꼬리만 한데 교육이나 제대로 시킬 수나 있겠어?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이혼 강행하는 거 우리 애한테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기 전에 잘 하던가.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건데? 나한테 상처 다 줘놓고 이혼까지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과 법적 싸움으로 이기던 지던 나는 무조건 이혼소송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없어도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아이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어. 얘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셰미 앞에서 큰 소리야? 당장 집안에 가장이 얘기하면 알아먹고 이혼 생각 쳐보면 될 것을. 너까지 깨감이 내 아들 말을 무시해? 시모는 제가 남편의 말에 반박했다고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은 고혈압이 있는 시모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됐는지 더 이상의 대화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게 본인이 마누라 잘못 들인 잘못이라면서 모든 책임은 남편이 지겠다고 뒷목을 붙잡고 있는 시모를 부축해 방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거실로 나온 남편은 저와 할 말이 있다며 자리를 옮겼고 그렇게 남편의 뒤를 따라 집 밖으로 나오게 된 저희 부부는 시모가 옆에 있어서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심각하게 주고받았어요. 남편은 무조건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딱 잘라 말을 했지만 저는 무조건 이혼을 강행할 거고 입 아프게 더 이상 똑같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법정에서 보자며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제 어깨를 강하게 쥐어잡더니 몸을 돌이킨 뒤 얼굴만한 손바닥으로 제 뺨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피할 틈도 없었는데 머리가 핑 하고 돌 정도로 어지러움과 뺨이 얼얼해질 정도로 남편의 돌발 행동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네요. 아, 진짜 더럽게 말 안 듣네. 내가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을 했을 텐데.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건 나랑 정말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까지 게 나랑 법적 싸움으로 이길 수나 있을 것 같아? 경조사 그거 신경 좀 안 썼다고 이혼까지 가야 될 일이냐고. 적당히 경고 줬으면 그만할 것이지. 우리 엄마 혈압 오르게 해서 쓰러지게 만들 작정이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네가 쓸데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던가 내가 방금 손 올린 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신은 우리 건우 평생 얼굴 못 볼 줄 알아. 내가 못할 것 같지? 처신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무리 네가 아이를 옆에 끼고 있다 해도 아빠인 나도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두고. 너는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고집만 세지냐? 제발 숨 좀 쉬면서 살자. 남편이 제 뺨에 손을 올린 순간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을 양손 끝에 전부 모아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 버렸어요. 동등히 뺨을 맞게 된 남편은 꼭지가 돌아 저에게 발길질을 했고 시댁집 앞에서 남편과 저는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버렸어요. 흥분한 남편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저를 향해 사정없이 발길질을 퍼부었고 저도 당할 수만 없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남편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그렇게 한바탕 몸싸움이 격하게 일어나고 있었을 때 시부가 현관문을 열고 고함을 치셨고 그제야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던 저는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정말 끝이었고 이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행히 얼굴은 크게 다치지 않아 다음날 엄마 칠순잔치는 참석할 수 있었지만 좋은 기분으로 엄마를 축하해 드릴 수는 없었네요. 그런데 저희 엄마 칠순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던 남편이 한창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었을 때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났어요. 이미 부모님과 친척분들은 저와 남편이 이혼을 결정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갑게 맞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위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주시네. 당신이라도 나한테 와야지. 왜 가까이 오지를 않고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건데? 어제 일 때문에 화가 많이 났나 보네. 그런데 당신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항상 매번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듣고 있던 내 기분은 어떻겠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완전히 끝났다는 거 몰라? 더 이상 봐줄 일도 없고 평생 당신을 원망할 거야. 자네가 여긴 어디라고 와? 이미 전부 다 들었으니 돌아가게. 우리 집안이 아무리 형편이 없다 해도 자네한테 무시당할 정도는 아닌데 네가 뭔데 내 딸 얼굴에 손을 대고 발길질을 해? 얘가 오늘 얼굴 봤을 때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이길래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만 이렇게까지 자네가 개차반일 줄은 몰랐네. 네, 버릇없는 사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어제 혈압이 올라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속이 뒤집어지대요. 그래서 오늘 거하게 한바탕 하려고 찾아왔네요. 오고 싶지 않았지만 직접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의 칠순잔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음식이며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가족들과 친척분들이 남편을 말렸지만 이미 남편이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난 순간부터 엄마의 칠순잔치는 전부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려 물건을 전부 다 때려 부수고 나서야 어느 정도 화를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그 사이 경찰들이 와서 남편을 제압했는데 발버둥을 치던 남편한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상황이 닥쳤고 저희 가족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경찰들을 뿌리치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가족 모두가 남편을 막으려던 순간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과 음식들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떠오를 만큼 하늘로 붕 뜨더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남편의 비명소리가 잔칫집에 울려 퍼졌고 저는 너무 놀라 비명까지 질러버렸어요. 저에게 뛰어오기 전까지는 멀쩡했던 손가락들이 무언가 날카로운 거에 부딪혔는지 얼굴에 혈흔이 솟구침과 동시에 남편은 바닥을 뒹굴었고 손이 아프다면서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남편의 손가락 4개가 전부 잘려버린 상태였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경찰들은 서둘러 지혈을 시킨과 동시에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가려 하는데 바닥에 떨어진 손가락 중에 2개는 찾았는데 2개가 어디로 굴러갔는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찾아야 봉합을 하든지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자 경찰들은 일단 병원부터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나머지 2개의 손가락을 찾는 즉시 병원으로 가져와 달라고 저희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났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가면서 저에게 손가락 2개를 꼭 찾아달라며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찾아보기가 싫더라고요. 한 번뿐인 저희 엄마 칠순잔치 망치고 가족들 모두에게 상처를 줘놓고서 본인 손가락은 찾고 싶은지 저에게 찾아달라는 말을 했을 때 조금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찝찝하다면서 바닥에 떨어진 손가락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굴러다니는 게 있는지 잘 확인해 보라면서 좀 전에 사고 현장 주변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알고 보니 엄마 앞에서 회를 썰며 퍼포먼스로 음식하시는 분이 보여주려 하다가 남편이 들어와 난리를 치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남편이 회칼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음과 무게 때문에 날이 서 있던 회칼에 남편의 손가락 4개를 잃게 된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의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서 몸무게에 눌려 차마 2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리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닥이 음식들과 물건들로 뒤덮여 있어서 찾는 것도 쉽지 않았었는데 그 순간 저희 오빠가 남편의 손가락을 찾았다며 한 곳을 가리켰어요. 엄마는 당장 병원으로 건네주고 오라며 오빠한테 지시를 내렸는데 남편 때문에 좋은 날을 망쳐버린 터라 오빠는 봉투에 들어있는 손가락을
병원으로 직접 가져가지 않았어요. 오빠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상자 하나를 주워들어 손가락 2개를 상자 안에 넣은 뒤 오히려 이 방법이 더 빠를 거라며 퀵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상자에다가 저희 엄마 칠순잔치 기념의 답례품이라면서 병원으로 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먼저 병원에 도착해 있던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신 것 같았습니다. 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 아들한테는 1분 1초가 급한데 어떻게 이걸 퀵으로 보낼 수가 있어?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답례품이라고 적어두었던 상자 안에 손가락을 내 아들의 손가락에 봉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손가락 2개는 살릴 수 없다잖아.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야? 바로 달려와 줄 수도 있었잖아. 저희는 직접 가는 것보다 퀵이 더 빠를 줄 알았죠. 퀵으로 보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된 건 본인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얻게 된 업보잖아요. 저희 엄마 오늘 칠순잔치인 거 알고 있으면서 와서 전부 다 때려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선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거예요. 이혼 소송과 함께 우리 가족이 피해본 것까지 전부 다 보상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게 누가 남의 경조사에 와서 난리 치래요? 저희는 할 만큼 했어요. 손가락 찾아주는 게 쉬운 줄 알아요? 택배 보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요. 본인의 잘못으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니 어머님이 잘 돌봐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아들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 거 나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다. 누가 피해자인지 한번 해보자고. 나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남편은 결국 자신의 손가락 2개를 봉합시키지 못했고 나머지 2개는 봉합을 했지만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시댁 식구들은 저희 가족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지만 저희 측 의견까지 듣게 된 판사는 애초부터 남편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자초해서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2개를 찾아서 특송으로 보내준 건 최선의 방법이었다면서 그때가 주말이라 차도 많이 막히는 상황에서 특송 배달은 제일 빠른 선택이었다고 저희 가족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손을 들어주었네요. 결국 법정에서 패소를 하게 된 시댁 식구들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까지 하고 저희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 남편의 폭력성이 드러나면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은 본인의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게 되자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 이혼하고 숙려기간이 1달도 안 남게 된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앞으로 평생 잘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절대로 믿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다시 되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업보이니 앞으로의 인생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정말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사람들과의 악연을 끊어냈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남편 하나 보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삶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30대 초반에 만났으니 벌써 결혼 5년차가 넘어갔네요. 저희 부부도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잘 지내왔었고 현재 3살 된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평범한 부부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바람을 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의 행동이 평소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리를 자주 비우길래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하다가도 전화가 왔다고 자리를 피하고 화장실은 왜 이렇게 자주 가는지 제가 알던 남편의 평소 모습과는 많이 달랐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심기가 별로 좋지 않았고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죠. 정말 오래간만에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였는데 남편은 국내 최대 로펌에서 일을 하게 된 이후부터 상당히 바쁜 생활을 보냈었습니다. 그전에도 변호사 생활이 한가한 건 아니었지만 상당히 큰 로펌에 입사하고 나서부턴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하는 일을 제가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저와 남편이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게 안쓰럽다며 몸도 불편하신데 먼 길을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저에겐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었는데 남편은 저보다 일이 우선이었어요. 차라리 집에서 육아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일도 좋지만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만 집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집에 있는 아이들이 신경 쓰여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말을 꺼냈고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급하게 계산을 하고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당신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하지 않아? 우리가 데이트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쩌다가 우리 엄마가 내 얼굴 보려고 잠깐 내려왔을 때 시간을 가지는 건데 함께 있는 동안 계속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거야? 이럴 거면 나랑 데이트하고 싶다는 말도 아예 꺼내지를 말지. 왜 사람 기대하게만 만들어? 같이 나와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덕분에 바깥바람도 쐬고 좋았잖아. 너는 내가 노력하는 건 안 보여?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거야? 내가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 안 보이고 잠깐 자리 비었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나도 당신한테 많이 서운해. 전에 일했던 로펌과는 급이 다른 국내 최대 대형 로펌에 입사했어. 그만큼 할 일도 많아지는 거라고. 다른 여자들이었으면 날 하늘 보듯 했을 텐데 마누라 잘못 만나서 국내 최대 로펌 변호사인 내가 이런 대우나 받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깝다. 길 가는 여자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봐. 당신이 이러는 거 이해 못할걸? 같이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정도라고. 아, 됐다.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냐? 나 지금 중요한 사람 좀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택시 타고 집으로 들어가.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장모님한테는 나중에 같이 저녁 먹겠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바쁜데 나한테 전화 좀 그만하시라고 그래. 사건 검토 중에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 남편은 저를 식당 앞에 놔두고 먼저 출발을 했어요. 너무 서운했던 건 집에까지 차 타고 10분 거리인데 가는 길에 잠깐 태워줘도 되는 걸 그것조차 귀찮았는지 저보고 택시를 타고 가라는 말이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를 집에까지 바래다 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업무가 많이 바쁜 것 같아 이해하려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신호에 걸려 택시가 멈추는 순간 남편의 차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 시계를 보면서 초조해하는 얼굴이 보였는데 누군가 건물에서 나왔고 남편은 밖으로 나온 여자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차 문까지 열어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여자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처음 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남편의 차에 여자와 단둘이 올라탔다는 게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남편의 차를 뒤따라가려고 택시 기사님한테 부탁을 하려 했는데 이미 택시는 신호를 받아 반대편으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장면이었어요.
국내 최대 로펌에 근무를 하기 전에 다른 로펌에 있었을 땐 가정이 우선시되던 남편이었는데 모든 상황들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남편의 성격도 변화가 생긴 것 같아 많이 불안했었어요. 항상 저에게 가족을 최우선시 하겠다던 남편이었는데 현재 남편을 봤을 땐 저와 약속했던 건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정을 우선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하던 일을 때려치우면서까지 가정을 신경 쓰라는 게 아닌 쉬는 날만큼은 남편이 옆에서 함께 해주길 바라는 거였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답답했었고 집에 가는 동안 남편 차에 올라탄 의문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라 계속 그쪽으로 신경이 쓰였어요. 저와 헤어지기 전에 집에 늦게 들어올 것 같다는 말을 했던 게 갑자기 떠올랐고 저는 그때부터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길래 밤늦게까지 있다가 들어오는 건지 계속 머릿속에서 이상한 상상들을 하게 되면서 얼굴빛이 어두워지자 엄마는 이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길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저희 집에까지 오셔서 아이들 돌봐주시고 저와 남편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셨는데 그런 엄마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별일 아니라고 대충 둘러댔어요. 확실하지도 않는데 먼저 일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놔두고 바람을 피울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남편은 동이 틀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이미 꺼져 있어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저는 많이 답답했고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일들이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끝내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시도했는데 꺼져 있던 핸드폰이 다시 신호가 잡히더라고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전날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좀 늦을 것 같다고만 했지. 집에 안 들어온다는 말은 없었잖아. 그리고 어디서 뭘 하길래 핸드폰은 꺼놓은 거야? 당신이 나한테 설명하기 난감한 상황이니까 핸드폰 전원을 꺼놓은 거 아니야? 나 몰래 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서 방해될까봐 그랬던 거야?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출근하고 있으니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얘기하자. 그리고 내가 무슨 여자를 만나?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거든? 아, 제발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 남편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전날에 일이 좀 있었다는 말만 하면서 계속 숨기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여자가 누구였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걸 말해주면 남편이 저에게 숨기는 게 더 많아질까봐 확실해질 때까지 저도 말을 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와 아침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날도 아이들 육아에 이리저리 치이며 힘든 시간을 보내자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고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오기 전에 아이들을 일찍 재워둬서 아침에 풀지 못했던 대화를 진지하게 이어나갔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캐묻는 거야? 당신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전에 다니던 로펌에 지인분들과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하다 보니까 대화가 길어졌고 술도 많이 마셔서 대리운전까지 불러 집에 들어올 몸 상태가 아니었어. 그리고 잘 자고 있는 애들 깰까봐 그냥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바로 출근한 거야.
너는 어떻게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랬으면 대놓고 집에 안 들어왔겠어? 오히려 더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겠지. 쓸데없는 상상 같은 거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좀 잘 좀 해. 꼴이 이게 뭐냐? 나는 밖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애들 보는 것도 쩔쩔매고 있는 거야? 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 쉬고 있을 시간에 먼저 치우면 좋잖아. 당신이 애들을 제대로 돌봐준 적이나 있어? 돈만 가져다 준다고 해서 아빠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야. 당신이 해야 될 일도 있는 거라고. 하루 종일 애들한테 치이고 이제 겨우 숨 좀 돌리고 있었던 거였어. 당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육아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니까 내가 예민해지는 거잖아. 전날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저녁 늦게나 들어온다고 했지. 핸드폰 꺼놓고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잖아. 나는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불안해서 잠 한숨 못 자고 나를 샜는데 집에서 내가 걱정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 안 해봤어? 당신 대형 로펌에 들어가고 나서 사람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 예전에는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술도 많이 마시지도 않고 나와 우리 아이들만 생각했는데 왜 지금은 사람이 180도 변해버린 건데? 대형 로펌에 들어간 사람은 다 그렇게 변해버리니? 당신이 나한테 방금 했던 말들 전부 신뢰되지가 않아. 전날에 무엇을 했는지 내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전에 다니던 로펌의 동료와 술 한잔 했다고 했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전화 연결해봐. 확인해 보게.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이런 걸로 내가 너한테 확인까지 시켜줘야 돼? 쓸데없는 일을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저녁상이나 좀 차려놔. 왜? 당신이 나한테 떳떳하면 확인 전화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의심을 풀어줄 수 있으면 전화통화 연결해 줄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남편은 저와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전날에 같이 술을 마셨는지 확인 전화 한번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어려워하는 남편의 행동이 저에겐 더 이상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고 전날에 남편 차에 동승했던 그 여자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뒤를 캐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고 남편을 감시해주길 부탁했어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받아보게 된 남편의 모습이 담긴 사진 속에선 며칠 전에 차에 올랐던 여자와 거의 매일 붙어 있었다는 걸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정체 모를 여자와 바람이 난 거였어요. 그렇게 사람을 고용해 증거물을 하나둘 모아놓기 시작했고 며칠 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날이 있었어요. 그날 남편이 저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얼마 전과 비슷하게 저녁 늦게 들어온다는 말이었고 예상대로 남편은 그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핸드폰으로 전송이 된 몇 장의 사진에는 남편과 내연녀가 같이 호텔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나한테는 절대로 바람은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그동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였습니다. 사람 말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이기 때문에 신뢰했고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미 결정적인 증거물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더 이상 함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다음 날에도 연락이 없었고 집에는 아예 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편은 저와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터뜨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동안 쌓아왔던 증거물을 가지고 시댁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한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전부 다 알리고 이혼 통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때마침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 하고 있었니? 많이 안 바쁘면 잠깐 들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손님이 오기로 했거든. 혼자서 음식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내 아들이 오늘 바로 이쪽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이따가 같이 집으로 들어가면 될 거다. 대형 로펌에 들어가고 그동안 정신없어서 제대로 된 축하 파티도 못했잖니. 그래서 이번에 합격 축하상 좀 차려주려고 음식 준비 중이었는데 혼자선 시간 내에 음식을 다 만들지 못할 것 같네. 우리 집과 먼 거리도 아니니까 와줄 수 있지? 시모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대형 로펌에 취직에 합격했다고 좋아서는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는 듯 보였어요. 어차피 시댁에 가려고 준비 중이었던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가니 음식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했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앞치마를 건네줬어요. 그리고 시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앞치마를 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자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면서 많이 급한 듯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오라며 재촉하길래 시모와 남편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일단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멍하니 서 있기만 하는 거니? 시간 없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있을 거야? 애들 보는 것도 힘든데 음식까지 하라고 해서 기분 상했니? 어머님, 오늘 손님 오기로 한 거죠? 그럼 그이 말고 다른 사람도 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전화 주셔서 오게 된 거잖아요. 아, 내 아들 대형 로펌 합격해서 축하해 주려고 손님 한 분이 오기로 했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 너도 들으면 깜짝 놀라게 될 거다. 그이가 요즘 많이 변했더라고요. 대형 로펌에 들어가고 나서 예전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 며칠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제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아요. 바쁘니까 그런 거지. 전에 다니던 로펌 회사와는 급이 다르잖아. 손가락에 꼽히는 대형 로펌인데 일거리가 얼마나 많겠어. 바쁜 사람 괜히 힘들게 하지 말고 너는 집에 애들만 잘 보면 되는 거다. 이런 쓸데없는 대화할 시간에 서둘러 음식 준비부터 끝내도록 하자. 약속 시간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다. 그이가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그런 느낌을 자주 받았거든요. 어머님은 만약에 그이가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그냥 이혼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한 번은 용서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장난으로 대답해주지 마세요.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워도 너는 눈 감아줘야지. 큰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일적으로 스트레스 받다 보면 한눈 팔 수도 있지만 그건 속풀이하려고 만나는 거지. 가정을 깨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도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워도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어야 한다. 큰일 하는 사람들이 실수 한 번 없겠니?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이가 저 몰래 바람을 피워도 눈 감아 달라는 거네요. 아이들과 제가 받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그이가 지금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이미 증거물까지 전부 다 확보해 놓은 상태라 법적으로 이혼 소송만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제 말을 듣고 있던 시모는 처음엔 많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고 증거물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라는데 시모는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더 화가 난 저는 시모에게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모는 주방에 서 있는 저를 밀친 뒤 급하게 거실로 달려가 남편을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거실로 나오자 남편은 저를 바라보더니 사색이 든 얼굴로 시모에게 뭐 하는 거냐고 당황한 말투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현관문에 서 있는 여자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모가 꺼낸 한마디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형 로펌 대표 따님이 우리 아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데 음식 준비는 당연한 거죠. 어서 앉으세요. 예, 빨리 음식들 좀 내와 봐라.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일단 밥부터 먹으면서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나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봤거든. 나는 내 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어머님은 이미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였네요. 저를 일부러 부른 것도 이유가 있던 거였죠? 저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네가 내 아들과 이혼해 주는 걸 원한다. 너는 우리 집안 태물이잖아. 애 보는 것 말곤 하는 것도 없는데 차라리 갈아치우고 새 며느리 들이는 게 낫지. 대형 로펌 딸이 내 아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 너희 집안과는 비교 자체도 안 되는 집안이야. 어머, 이분이 본부인 되세요? 아, 저는 그냥 가정부인 줄 알았는데 본부인이었다니 몰라봤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이 변호사님이랑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저희는 함께해야 될 이유가 있고 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 곁에는 제가 있을 거니 그쪽은 그만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네요. 당신이 모르는 복잡한 일들이 많아. 우리는 함께 할 수밖에 없어. 이혼 위자료는 넉넉하게 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당신 인생 살면 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혼 위자료를 넉넉하게 주겠다고? 정말 어이가 없네. 내가 위자료만 받고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그쪽 부모는 애 딸린 유부남을 건드렸다는 걸 알고는 있나? 대형 로펌 따님이 남자가 그렇게 없어? 저희는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은 인생 같이 가려는 거예요. 서로가 원하는 걸 이루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섭섭지 않게 돈도 주겠다는데 얼굴 붉힐 필요 있겠어요? 쌍둥이들 미래도 생각해야죠. 어머님, 제가 요즘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끼니도 못 챙겨 먹었거든요. 가정부인 줄 알았던 저 여자는 그만 보내고 저희끼리 편하게 식사해요. 아, 그럴까요? 예,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우리 새며느리가 편안하게 밥 좀 먹고 싶다는데 네가 계속 거기에 있으면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니? 애들 데리고 집에 가 있으면 내 아들이 알아서 이혼 처리해 줄 거고 위자료까지 얹어서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야? 너는 나랑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 지금 이 위치에서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걸. 사건 열심히 맡아봤자 항상 제자리인데 무슨 꿈을 꾸고 살아가겠어? 그런데 내 야망을 켜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야. 나를 그동안 무시하던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내 발밑으로 기어가게 만들 거라고. 그래서 너는
처자식까지 전부 버리겠다는 거야? 너 그 추악한 야망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면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남의 힘을 빌려서 야망을 키우면 쉽게 무너진다는 거 몰라?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당신은 2번 다시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애들 얼굴도 못 보는 건데 그래도 나랑 이혼하고 끝낼 거야? 이미 나는 확고하게 결정했고 더 이상 네가 필요 없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너는 짐밖에 안 되는 존재야. 나는 지금 이 사람이 절실히 필요해. 대충 얘기 끝난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예요? 애들 보채는 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이렇게 내쳐지는 게 많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능력 없는 그쪽 집안을 탓해야지 어쩌겠어요? 이래서 사람은 살면서 부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능력 있는 남편과 살려면 그만큼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 명심해요. 저는 입에 걸레를 물고 있는 내연녀에게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물컵을 얼굴에 뿌려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 돌발 행동에 경악을 했고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달려와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살면서 처음 누군가에게 뺨을 맞았던 순간이었고 저에게 더 이상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길래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자리에 앉아 물기를 닦고 있던 내연녀가 소리치면서 저를 당장 내보내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시댁 식구는 얼음이 돼서는 저를 급하게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내쳐졌고 너덜거리는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가진 증거물이 효력이 없을까봐 불안했고 돈 많은 대형 로펌 대표 딸에게 남편을 빼앗겼다는 거에 그날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저는 그날 남편과 함께했던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늦은 새벽 시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남편의 뒤를 조사해달라고 돈을 주고 고용했던 업체에서 온 전화였죠. 더 이상 남편의 뒤를 안 캐도 된다고 말하려는 순간 저에게 꼭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거라면서 내연녀와 남편이 나눈 대화의 장면이 담긴 파일 하나를 전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원래 그렇게 생각 없어? 내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걸 당신 본주한테 자랑하고 싶었나 본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을 텐데. 나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나도 그 사람이 본가에 있어서 많이 놀랐었어. 그런데 지금 네가 나한테 큰소리칠 입장은 아니잖아. 우리 둘 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손잡은 거 아니었어? 나 아니었으면 너는 지금쯤 감옥에서 썩고 있을 거 나 때문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라고. 대표님이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알게 되면 그땐 너는 무사하지 못한다는 거 알 텐데. 대형 로펌 이미지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해. 그래서 나도 너한테 원하는 걸 줬잖아. 받을 만큼 받았으면 너도 쓸데없이 일 키우지 말고 똑바로 해. 어차피 우리는 공범이 된 거라고. 결정적인 원인은 너한테 있지. 그러니까 누가 술 퍼먹고 뺑소니 치래? 지금 그 사람 산속 깊은 별장으로 옮겼어.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 보내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못해 숨을 거둘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숨기고 있을 거야? 의사한테 돈을 주고서라도 그 사람 살려야 된다고. 하필 내 앞에서 사고를 낸 사람이 내가 원서를 집어넣었던 대형 로펌 대표 딸인지 누가 알았겠어? 지금 너희 집안 나한테 목숨줄 달려있다는 거 알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증거물이 저에게 들어왔고 저는 영상을 보는 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연녀였던 대형 로펌 대표 딸이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배후엔 남편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고를 냈던 여자가 대형 로펌 대표 딸이라는 걸 얼굴을 보고 알게 된 순간부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닌 그 여자를 도와 교통사고를 당했던 사람을 산속 깊은 별장에 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었어요. 처음 여자를 봤었던 그 건물은 부동산 건물이었고 남편과 여자의 표정이 안 좋았었는데 뺑소니 사고로 두려워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거였죠. 변호사인 남편이 그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도 별장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사람의 몸 상태를 살피기 위한 거였어요.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저는 경악을 했고 그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남편이 근무하는 로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펌 대표를 만나기 위해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왔다며 안내인에게 부탁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니 로펌 대표와 만날 수 있었고 제가 가진 증거물을 보여줬어요. 대표는 영상을 보자마자 경악을 했고 그 자리에서 대표 딸과 남편을 불러들였습니다. 대표가 만약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고용했던 사람에게 경찰서에 찾아가 증거물을 보여주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했던 거였는데 대표는 본인 딸과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추궁한 뒤에 로펌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도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 딸은 사색이 돼선 저를 노려보더니 처벌을 받고 싶지 않았는지 하얗게 질려버린 모습을 보인 채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산속 깊은 곳 별장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사람은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고 이 문제로 남편과 대표 딸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고를 유발했던 대표의 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공범인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는 범행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지 처벌 대상에서는 빠지게 되었네요. 이 문제로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받은 위자료로 저는 현재 친정에 와서 살고 있어요. 시부모는 뒤늦게야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태물이라고 했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 2번 다시 그 인간을 보고 싶지 않아 강하게 뿌리친 뒤 그 집안과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어요. 자신의 야망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죠.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잘못도 없는 한 사람이 무고하게 피해를 입게 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 미련하게 손을 잡았던 내 언니와 전 남편이 징역을 살면서 잘못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항상 올바른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